4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증원 해결을 위해 합심하기로 했습니다. 두 인사는 14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던 것이 의료계 내용으로 비치게 됐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14만 의사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당선인과 함께 비대위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차기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비대위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당선인도 그간 소통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고 오늘 대화를 통해 충분히 마무리했다며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두 인사는 정부를 향해 총선을 통해 확인된 진짜 민심을 받아들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 여당의 의대 증원 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범야권에 대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의대 증원 강행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총선 결과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개혁 방향 논의를 시작하라는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계 인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지 판결에 대해 법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의사 집단행동 확산 우려 등 정치적 이유로 기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강행에 앞장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경질론도 부상하고 있으며 별도 협의체 구성 및 재논의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선 역대 최다인 8명이 입성하게 됐습니다.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자는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갑 서명옥, 서울 분당구 갑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차지호 당선자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국민의미래 인요한 한지아,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전보다 많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정부가 현재 강행 중인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등에 대한 당선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 철회 또는 변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 의과대학과 협의해 학사 일정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입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16개 의대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의대 중 순천향 의대를 제외한 23개 의대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의대 학장, 부학장, 병원장, 교수들까지 학생들이 직접 만나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A 의대생은 일부 학교에서는 의대생들과 의대 학장 간의 만남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학장이 학생들에게 문자 하나 달랑 보내놓고 의견 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의대생들은 동요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학생들은 오히려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며 수업 미참여 사실을 인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업무 강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달간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무 교수는 22.4%, 주 60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근무 교수는 21.9%, 주 80시간 이상 근무 교수는 24.6%, 주 100시간 이상 근무 교수는 7.9%인 반면 주 52시간 미만 근무 교수는 13.6%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 후 대학병원 진료 공백을 교수가 완전히 메우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고집하고 대학병원 진료 공백을 초래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전공의 사직 장기화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토로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8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간 상황에서 정부가 효과 없는 의료대란 대책들만 남발하며 현장에 남아있는 응급의료진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확대, PA 업무 확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 간 파견, 은퇴의사 재취업 등 정부 대책이 의료 현장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며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선 문제를 촉발한 정부가 의대 정원 등 모든 의제를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내놓은 개원의 수련병원 및 보건소 투입, 비대면 진료 확대, 처방전 리필제,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포함시킨 미용 성형 자격 개방 등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기존 개원의는 물론 수련병원과 보건소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5일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미용 성형 자격 범위를 의사 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의료계를 분노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현행법상 불법이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한국교회총연합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도교 주용덕 교령대행, 유림대표 최종수 성균관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하 회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 정부의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 강행의 문제점과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의료계와 정부 간 중재를 약속하는 동시에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의정 대화 재개를 당부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최근 지난해 말 모 언론사에 기재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의 칼럼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 데이터를 인용,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인보험 수가를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 차이를 반영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수가가 수술은 20에서 30%, 진찰료는 15%가량 낮았지만 검사비는 13에서 50% 높았으며 혈액투석처럼 미국보다 진료비가 거의 2배인 것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인수위는 김윤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면서 의협이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세계 의사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종률 세계의사의 의장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사증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단체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거나 의사조직 또는 개인이 원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의료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젊은 의사 협의체도 최근 성명을 내 우리나라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공의들의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협의체는 한국 젊은 의사들이 전문가적인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 의료 전달 체계 향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의미와 실효성 여부, 그리고 향후 파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대 증원을 필두로 한 국가적인 혼란 직후에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일간지 칼럼을 통해서 필수 의료, 진짜 국가가 책임질 때가 됐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가 던져진 초기에는 정부 및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경향을 띄었었지만 이내 그 효과가 사라지고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건의료학자로서 그 의대 증원 카드,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이나 성공한 정책이 앞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의대 증원 정책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면은, 이제 지금 2,000명의 증원을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로, 관련된 부작용을 좀 잡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일단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책이었냐를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이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 제 관점에서, 요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국갤럽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당 지지도 정례 조사를 보면은, 이 의대 지원 정책이 발표한 게 2월 초였거든요. 2월, 한 9일? 그때쯤에 발표를 했는데, 원래 2월 1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좀 늦어져서, 첫째 주쯤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 전에 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이 29% 정도였다가, 발표 이후에 34%, 2월 말에는 이제 39%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 넘어서 3월 셋째 주 이후에 다시 30%대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이랑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료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고정을 해야겠죠. 다른 요인들을.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판단을 단순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의대 그 정부 지지도가 올라가던 시기에 이 정책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고, 초반에 제가 관련돼서 이제 칼럼을 쓰거나 내지는 의견을 전달했을 때도, 국민들이 굉장히 이 정책을 지지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고 3월 후반에 이제 다른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죠. 그 여당 입장에서 문제가 됐었던 이종석 호주대사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황상무 수석 관련한 일들이 결국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해소가 어느 정도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제서야 혹시나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인지가 나오고 관련된 어떤 의견을 좀 받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명 증원 발표를 한 이후에 그 설문조사에서 좀 구체적인 항목 중에서 긍정이나 부정을 하는 이유 중에 의대 증원이 그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요. 2월 셋째 주의 영향이 이제 긍정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유가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추진이 있다가 2% 정도로 이게 미미하다가 전 국민이 사직을 하기 시작했었던 2월 넷째 주부터는 긍정에 대한 이유로서 의대 증원 정책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20%까지 올라가서 긍정을 한 이유 중에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잘했냐라고 평가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의대 증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이 원래는 홍보로서 받아들여지던 것이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삶에 이제 와닿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 이런 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결국은 점점 와닿을수록 정치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한테 이제 판단의 어떤 그 단순히 이제 말로서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관심이 생기는 그런 정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둘째 주 조사에서도 또 이제 똑같은 문항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 정책이 그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수정하거나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항이라던가, 이런 정부의 어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대응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에 있어서 초기에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을 펼치고 전국민들이 현장 이탈하기 전에는 긍정이 76%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에 가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제 과반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기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초기에는 이제 와닿지 않는 정책이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인식으로 있다가 본인들에게 좀 더 그 와닿는 상황이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불편함 특히 전공의들이 수련하고 있는 병원들이 상급 종합병원들이고 빅5라던가 이런 큰 병원들에서 이제 중증 환자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외래 환자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 입원 환자도 많고 그 가족들이라던가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은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당장의 의료적인 불편이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그냥 언론에서 듣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이 정책의 면밀히 내지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좀 더 과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이거는 좀 상식적이진 않은데라고 하는 좀 더 진지한 접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이 중도층에서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으로 이렇게 설문이 또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지도가 높은 층은 보수층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국정 지지의 이유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인데 사실 의대 증원 정책 때문에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죠.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지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좀 이제 충분하지 않죠. 사실 그 정권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이 정책 때문에 지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내가 지지하는 정권에서 정책을 하는 그 이유를 이걸로 이제 선정을 한 거 정도고 정권의 지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책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보수층에서 이 정책이 잘못했다고 크게 낮아지지 않았고요. 진보층에서 이 정책이 잘해서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중도층에서의 어떤 영향인데 중도층에서는 크게 변화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나 빅5 같은 대학병원에 대한 이용이 불편한 것이 매우 직접적이고 대상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큰 정책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다른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었다면은, 이게 뭐, 당위성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홍보가 되는 어떤 내용만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런 차원을 이제 넘어선 좀 더 직접적인 피드백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책의 목적이나 정의, 정당성, 같은 것들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어떤 당장의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연 어디로 쏠릴 것이냐인데, 초반에는 이것들이 이제 의사나 의료계에다 많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정부의 정책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고, 뭐 의사나 이제 의료계는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그 책임도 모두 정부가 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전문성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던가 상황을 이제 잘 파악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의 지지도 하락이 의대 정원에 영향이 있는 것이었으면은,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다라고 봅니다. 음, 아무리 정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나 의료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선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진의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이 있죠.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그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과정과 공정,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를 받는 것을 이제 중시하는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이런 그 국민한테 바로 다이렉트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점점 그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끝났지만 총선이 끝났다고 이게 뭐 총선용 이벤트로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지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불편함도 계속 지속이 될 거거든요.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런 불편함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총선까지 실패한 정책이었고 앞으로도 악영향이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의대 증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그 이 정도로 어떤 정치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대 정원을 증원을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들, 지방 의료에 대한 문제들, 내지는 어떤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예상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거나, 내지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모든 정책의 핵심으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은 지금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제 의대 증원을 주장했었던 여러 이제 학자라던가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 의대 증원 정책을 메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놨고, 지금 정권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 받아들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런 것들은 그 틀 안에서 이것을 논하는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덫에 빠져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총선까지 봤을 때 불리한 정책이었고, 중기적으로도 이런 어떤 정책이 추진될 때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정치적인 그 불리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정부가 만약에 이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결국 2,000명 이상의 증원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의료계열이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정책이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이 방향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정도적으로 맞느냐, 순서라던가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맞느냐를 판단을 할 때 정책이 의도한 대로 만약에 흘러간다고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고민이나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무도 2,000명 진화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 향후 연구들을 봤을 때 뭐 10년 안에 뭐 10,000명 모자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이제 얘기를 했었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어떤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력의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수준인 거지.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분야, 이 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연구는 없거든요. 그런 어떤 고찰이 없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고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본다라면은 그런 고찰이 없다라면은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도 그렇다면 유지할 것이냐라고도 묻는다면은 그것도 아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정책이었다. 실패한 정책이지 않나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면서 보건의료 영역 또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포퓰리즘을 배격할 것이라는 의료 현장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격적인 실망을 하게 된 것이 아마 이 일방적인 의대 증원 2,000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의료인들은 희망퇴직 및 기관 폐업 등을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 실패의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국민 의료에 좋은 결과가 아닌데요. 의대 증원은 현 시점에도 유의미한 정책일 수가 있을지, 또 기존의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제안하시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정책 실패의 난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다들 이제 예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극적으로, 어떤 해결이 돼서, 기존의 어떤 그, 사직한 전공이라던가 학생들이 이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이대로 쭉 진행이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중간에 어떤 해결이 없다라면 아마 지금 사직한 전공인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우로 이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다들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형태대로는 가기 어려울 거다. 기존의 형태대로 가더라도, 기존의 상황이 우리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바꿔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없는 한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대로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의사 인력 공백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전공의들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이제 전문의 수급이 영향이 미칠 거고요. 그리고 의대생들의 졸업이 최소한 1년 늦춰지면서 1년의 어떤 단기적인 공급 변화가 이제 생길 거라고 보는데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서 현재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해서 뭐 진료를 감축하고 있죠. 감축하고 진료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축소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 수익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행정이라든가 간호직이나 뭐 이런 다른 의사 외 분야에서 뭐 이미 이제 무급휴가라든가 이런 식의 경영적인 변화를 이제 주고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면은 병원들 중에서 이제 문 닫는 병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모든 병원이 문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살 길을 찾아갈 거고, 살 길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결국 그러니까 전공의 어떤 높은 인력적인 효율성이 없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의와 이제 비의사를 이제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료 형태를 찾아갈 건데 그게 바로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이랑 2차 병원 중에서 이제 잘
경영이 잘 되는 병원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거기 이제 전공의가 없는데 잘 돌아가는 병원이니까. 그러면은 상종이라던가 좀 큰 규모 병원들이 전문 병원이나 중소병원들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 분야에 대한 어떤 의료만을 제공하게 되겠죠. 이제 좀 더 유리한, 수익 내기에 유리하고, 이제 어떤 위험 리스크가 적은 분야.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수입 내기가 어렵고 의료 리스크가 큰 분야, 보통 이제 중증 필수 분야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그쪽 분야에 대한 환자들이 굉장히 의료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이 되는 어떤 그런 뭐 잘 수입이 되는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분야들 있죠. 척추라던가 이런 분야들 그런 분야들이 상종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 상종에게 밀려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쪽 분야가 경쟁을 상종이랑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그 넘쳐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경쟁력을 가졌지만, 지금의, 뭐, 예를 들어 빅5랑 어떤 잘 나가는 전문병원이랑 한다고 하면, 아무리 전문병원이 잘 나가더라도, 점점 이제 어려워지겠죠. 결국 이 중소병원들의 큰 어려움으로 이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병원에 대한 어려움이 더 생길 것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끊기게 될 거고 그러면 인력적인 충원이 뭐 2,000명이 나올 때쯤에 이제 좋아질 수 있겠다 보겠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고 보고요. 그때까지 버티는 건 이제 큰 병원들은 버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전 작은 병원들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진료 축소를 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 전문의가 나오게 되지 않느냐, 그럼 중소병원으로 밀려서 오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밀려 나오는 전문의들은 전문병원과 경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요 없는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입이 높은 과가 아닌 분야의 전문의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전문의들이 밀려 나온다고 해서 중소병원에서 인력적인 어떤 수급이 유리하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종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없어지고 중소병원들의 역할로 이제 한 칸씩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그 결과나 과정이 국민들에게 과연 이제 좋은 결과가 될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의대 400명을 증원하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료 관련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이제 원래 따로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증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의대 증원이 메인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의대 증원이 되어야만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고, 이 추진을 보면은, 그것만 되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그게 되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대 증원이 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기에는, 다른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실하고 강도가 이제 약하다.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것들이 이제, 강도가 이제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이제 모색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인력 문제가 불가피하게 이제 증원이 되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된다면은 지금 같은 수준의 저항에 이제 직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의대 증원이 메인이고 이제 다른 게 이제 좀 부수적으로 핑계처럼 이제 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네,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이야기한 것은 근시적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소송 위험을 경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책 추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드백은 보통의 과정에서 보면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피드백이 가고 그 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국민 이렇게 이제 점점 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필수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수입과 비용의 이제 언밸런스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 수입이 이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수입과 비용을 가지고 따졌을 때 적자가 나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남아 있겠죠. 수입은 제가 지금 말하는 수입과 비용은 이제 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대우 명예, 내지는 어떤 거주의 편의 같은 것들이 내가 이런 분야라던가 직종을 선택하는 이런 업무를 선택하는 어떤 포지티브한 요인이 될 것이고 네거티브한 요인으로서도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당장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의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개인이 판단을 하는 것 내가 이 분야의 일을 하겠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의료의 어떤 가치도 이제 두겠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큰 가치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필수 의료라던가 이런 어떤 지역에서의 의료 같은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왔는데 점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가를 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송 위험이라던가 내지는 사회적 인식이 낮아진다라던가 과거에 어떤 지방의 어느 의료원에서 의사를 뽑기가 어렵다. 3억, 5억을 줘도 오는 사람들이 다 개차반 같은 의사들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럼 거기서 일하고 있던 다른 의사들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개차반들이 와서 일한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고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수입을 높여주는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3억, 5억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인식으로서 이제 올려주는 노력도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놀랐었던 것은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사회적인 인식도 높여주느냐. 돈을 많이 버는 분야의 의사들에게는 사회적 인식을 굳이 높여주지 않아도 돈으로 스스로 인식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분야는 사회적 인식이 낮고, 내지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험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이제 올려주고, 내지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 분야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단점과, 좋은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을 가지고서 이제 말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밸런스를 이제 맞춰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컨트롤과 개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소송 리스크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필수로 국가 책임제는 그 필수로에 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이제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료적인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을 때, 물론 그것에 대한 수행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발생했겠지만, 의료 현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소송의 당사자를 국가로 한다면은, 국가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을 이대로 이제 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도 물론 이제 지불 보상에 있어서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해서 행위별수까지 해서 1.4% 정도의 어떤 비용이 이제 그쪽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 빼도 괜찮아요. 그 비용을 빼고, 그 비용으로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충당을 한다, 이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어떤 그 소송적 리스크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그런 어떤 환자들이 보는 대상으로서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국가 책임으로 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굉장히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덜란드에서 의료개혁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개혁이 있기 전 한 20년 이상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진행이 빨리 되기도 하고, 잠깐 멈췄다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제일 여러 대학 교수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물어봤었던 게, 그래도 이게 사회적 합의가 있고 했겠지만 뭔가 트리거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환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가 대기 시간이 너무 걸어서 제대로 된 어떤 이 의료를 받지 못한다. 근데 누구한테 소송을 걸었냐면 의사나 병원한테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보험회사한테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 보험회사가 이제 민간 보험회사는 아니었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 분야였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 하는 그 보험회사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회사는 단일 보험 회사였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그래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보험에서는 돈을 국가에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받고는 더 대기 시간을 이제 줄이는 그런 걸 하긴 어렵다.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국가가 돈을 이제 늘리면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문제가 국가가 그것을 책임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어떤 단계를 거쳐 나갔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응급실 뺑뺑이 내지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 문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디가 책임을 지느냐? 병원이나 의사부터 이제 조사를 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책임이 거기에다 포커싱이 된다는 거죠. 최종 책임을 거기서 뭐 어떤 사건이 이제 뭐 판결로 가서 법원에서 뭐 무죄가 나온다. 이걸 떠나서 일단 책임을 묻는 시작 포인트가 의사와 병원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돌고 돌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정부에서 희석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것도 여태까지도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응급실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다 시동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 적극적인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정부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책임이 직접적으로 정부한테 가야지만 이런 문제들 필수의료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그 정부의 액션을 이제 끌어올 수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수 의료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국가가 갖고 가는 것이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2006년에 있었던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배경을 알게 되니까 또 이제 많은 참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거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정부발로 수십억에서 뭐 수천억으로까지 이제 추산되는 세금 지출을 통한 의료계, 특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 이런 청년인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생들이 크게 상처를 받고 국내에서 학업을 잇거나 아니면 일을 할 의욕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그런 의료 개혁, 혁신을 위한 올바른 접근과 수순에 대한 비전이나 제언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수련 환경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공의들 좀 달래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동시에 또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악마화라고 표현을 하죠. 의사를 포함해서 전공의들을 악마화하고 여론을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전에도 다른 정책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개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사회적 부채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이거나 이런 극적인 어떤 행태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의료계와 정부 간의 어떤 신뢰를 점점 낮추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젊은 전공의들 내지는 학생들 아니면 지금의 저희나 아니면 저희보다 이제 선배가 되시는 중장년의 의사들도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다 그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된 거고 그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수준이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것들을 신뢰가 뒷받침이 된다면 좀 더 쉽게 풀고 믿고 갈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이미 그 당시에 단기적인 근시적인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다 소모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해서 정책적인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부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 정부에서 그런 사회적 부채를 갚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문, 집단과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책을 시행했었던, 경험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 이제 절정에 가깝다. 물론 이 전 정권에서도 이제 계속 그래왔지만, 음, 그럼 이것이 이제 뭐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괜찮겠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더 이상 기회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개혁이 어떻게 올바른 접근과 수순으로 이제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여주셨는데 개혁이 일단 빠른 변화죠.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이제 부수고 빨리 바꾸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급진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혁을 이제 무조건 다 때려 부순다라고 이제 개혁이라고 하지 않죠. 어떤 사건, 전쟁이라던가 어떤 뭐 자연재해가 있어서 갑자기 뭐가 생긴다면 우리가 계획 없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들도 일종의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의료에 대한 어떤 개혁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우리가 예상해 왔거든요. 고령화라던가 어떤 비용의 증가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이제 안 된 상황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그 집을 재건축할 때 오래된 아파트고 뭐 위험하다고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 재건축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 전에 어떤 재건축 다시 건축할 도면을 만들고 그 전에 살던 아파트의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부시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일단 부시고서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개혁은 일단 이렇게 이제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좀 개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껏 많은 시간을 이제 허비했었죠. 개혁을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있었는데 계속 준비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들을 했었고 근데 특히 이번 증원 관련한 사태는 안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제 좀 더 많이 소모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과 환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의료개혁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의료 서비스, 의료 재화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게 하느냐. 지금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의사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고 힘들지만 효율적이었어요. 그 어떤 자원에 비해서 어, 힘드니까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효율성을 떨어뜨리겠다라는 말이랑 같아요.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서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출하는 의료 비용과 내가 받는 어떤 서비스의 수준은 비례합니다. 뭐 비례하는 수준이 조금 길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내는 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쓰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비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었을 때는 더 많은 지출하고 상대적으로 받는 서비스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내고 많이 받을 거냐, 조금 내고 조금 받을 거냐, 요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변화를 얼마나 효율적인 변화로 갖고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이제 포인트에다 두고서 개혁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개혁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미진하거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불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뭐 가치 기반 지불로 하느니 뭐 총액으로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큰 틀의 비용 충당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정책적인 스킬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과 어떤 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이게 이제 되지 않는 한 이런 어떤 디테일한 기술로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만족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유니콘 같은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개념을 쫓으려다가 결국에는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야 하는 미래 세대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소외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굉장히 암울하게 판단을 하고 이제 퇴장을 한 상황인데요.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의료 개혁이 필요했는가, 아니면 수십 년간 목 놓아서 외쳐온 개선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었는가, 이런 이제 어떤 회의감을 또 의료계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추가적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고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을 이제 하는 거고, 그 정책의 대상자들은 정책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마치 물이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물론 이제 물길을 제대로 뚫어놓지 않으면은, 뚫어놓지 않은 대로 이제 물이 안 가던가, 내지는 이제 넘쳐 흘러서 범람하던가 뭐 이런 게 생기겠지만, 그런 정책이 국민이나 의사들이나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뭐 의료계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이제 저항을 하거나 내지는 포기를 해서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포함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정책은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내지는 이런 상황이 결국 가지고 오게 될 상황은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예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완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을 돌려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디테일한 어떤 정책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지는 않을 수 있는 어떤 정책 준비를 좀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책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접속해 주셔서 전문적인 소견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